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솔한 치과 이야기 주보문의 스마일 의견입니다. 어제는요. 저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날씨가 좋아 가지고 저희 집 딸 생일을 맞이해 가지고 캠핑을 다 같이 갔습니다. 캠핑 다 같이 가 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이렇게 와인도 한 잔 하고 하는데 역시 캠핑을 오래간만에 갔더니 사실 불편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갬성? 캠핑 감성을 진짜 독특히 느끼고 왔는데요. 요즘 날씨 탁 저녁 때 아마 이제 캠핑이든 하이킹이든 이렇게 산보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참 뜻깊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 가지고 닥터 얼라인 내비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터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거 닥터 얼라인 내비는 치아 교정 진단 지원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솔루션 가지고 CES에도 상 받고, 다음에 저저번 2주 전에는 미국 올랜도 미국 교정학회에 가서 이제 또 선보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보여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치아 교정 진단 지원 AI 솔루션 닥터 얼라인 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이제 저번 시간 잠깐 요약을 해 드리면 진단에 있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치료의 목표라든지 진단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가장 이렇게 투명해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캐드 디자인 쪽인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노동 집약적인 시간이 많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투명 교정 치료가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시간적, 노력적 이 요구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정해진 시간 내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오버타임이 자꾸 걸리면 전문가들도 이렇게 너무 급하게 뭔가를 서두른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더 깊게 하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진단과 치료 계획에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간에 수정이 불가피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는 최후방에 있는 환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5년 동안 투명 교정, 디지털 투명 교정을 해오면서 느꼈던 부분이, 일단은 데이터가 표준화되는 부분이 부재하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원시 이미지 가공하는데 기공사들이 10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 다음에 치료 계획을 미리 예측하고 설정하다 보니 한 개의 치료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의 치료 계획을 잡아 놓고 어떤 치료 계획이 보다 이 환자분에게 더 좋은가를 비교하고 거기서 결정하고 최적화시키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러한 시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적어도 200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집약적인 비효율성과 다음에 치료에 임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경험과 지식 등등등에 의해 가서 의사 간의 큰 편차의 치료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현재 투명 교정의 시스템의 최고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다 치료 성공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더욱더 혁신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AI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 가장 큰 동기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저번 시간에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치료를 필요해서 시작을 했으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 치료의 시스템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의사의 그다음에 제조사의 여러 가지 이유 원인 때문에 이 보장이 다소 낮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이렇게 곰곰이 지난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게 되고 그 치료법이 자리를 잡게 되고 발전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라는 게 걸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보다 높은 치료 결과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저의 의도였고요.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 솔루션은 쉽게 설명드리면 미래 예측 인공지능 치료 계획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치료가 구현이 되면 치료 결과의 성취가 성공적으로 보장되는 미래 예측 치료 계획 시스템을 만들자. 이로 인해 가지고 평균적인 의사, 평균적인 환자, 다음에 심한 부정교합의 형태를 가진 분들을 치료했을 때 미래 예측 AI 치료 계획 시스템을 통해서 치료의 성공 아웃풋을 더욱더 향상시켜 보자라는 게 가장 큰 저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뭐 인공지능 AI 얼마나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7년간 치과 의사로서는 아마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나름의 또 많은 공부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는 여기 보시게 되면 1950년도에 영국의 수학자 트링이라는 분이 기계는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참 어이없는 질문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달모스 대학에 계시는 메카시라는 분이 그 당시 벨 전화기죠. 전화기와 그다음에 IBM 컴퓨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달모스 컨퍼런스라는 거를 엽니다. 그때 기계는 인간처럼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다 라면서 AI라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우리가 흔히 해서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는데 그 당시 실질적으로 컴퓨터의 기술이 이 개념을 뒷받침해 줄 수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60년도까지는 어떤 이론적인 그리고 수학자들에 의한 어떤 연구만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80년대까지 우리가 컴퓨터의 성능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인공지능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텍스트북에 이런 것이 있었다 정도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90년도에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디시전 메이킹 트리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에서 어떤 이슈화가 되는 어떤 사건들이 뭐냐면 1912년도에 이미지 인식에 대한 어떤 컨테스트에서 사람이 아닌 딥러닝을 하는 알렉스 내시라는 어떤 인공지능 솔루션이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2016년도에 알파고의 바둑 대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알파고가 승리하면서 인공지능의 역량이 그만큼 빨리 발전되고 이제는 그 속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처럼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는 현재 GPU에 관련된 제이슨 황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GPU보다는 좀 더 추론 학습에서 더욱더 발전이 있는 NPU의 개발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차적인 인공지능의 태동기, 다음에 2차적인 어떤 이론적인 학습, 지금 3차적으로 딥러닝, 머신러닝에서 이제 딥러닝 나오면서 CNN, 뭐 SMV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알고리즘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컴퓨터가 더욱더 파워풀해지면서 인공지능의 기술과 역량이 엄청나게 높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AI 발전 속도를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 기대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거. 다음에 지금 여러분도 핸드폰에서 챗GPT 많이 쓰시죠? 사실 저희들 매일 뭐 중년에 눈도 안 보이니까 안경 벗어가지고 매일 이렇게 컴퓨터
이 핸드폰에 작은 글씨로 쓰던 것들이 말로만 하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제는 챗GPT까지가 왔고,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AI까지 범용 인공지능까지 오게 된다면 아마도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큰 비서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튜링 테스트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튜링 테스트라는 거는 AI의 테스트에 대한 방법인데, AI와 사람을 구분할 수 없는 단계로 AI가 발전해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AI 관련돼서 지금 왜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 아마 반도체의 반도체의 기술 개발은 매 2년마다 2배 이상씩 향상 발전한다는 무의 법칙,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터인데, 결국은 엑셀레이팅 그 자체가 선형으로 가는 게 아니고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AI의 발전은 엄청나게 빨라온다. 그래서 2029년도 이제는 뭐 불과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이 지나면 세상의 모든 기기에 AI가 같이 탑재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AI의 도움을 받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AGI라는 단어가 이제부터 서서히 나올 터인데, AGI는 뭐 작은 영역에서의 설명을 드리자면 체스, 번역, 이미지 등등등에서 AI가 적용되는 거고요. 법령적인 큰 의미에서 AGI는 이제는 의학, 법률, 예술, 공학, 과학 등에서 모든 분야에서 인간 최고의 전문가가 조언해주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이 아마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 GPT를 보게 되면 미국 변호사 시험 10%, 상위 10%에 지금 인공지능이 시험을 봤을 때 합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의사 면허 시험도 이제는 합격하고 있는 그런 실력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 안녕하세요 님께서,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치과의사 선생님의 오래된 손기술과 경험적 직관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은 베테랑의 노하우와 AI 솔루션이 결합되면 실제 임상에서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게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AI 학자들이 지금 TV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잡지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측정 내지는 어떤 개척, 이런 어떤 1차원적인 부분은 AI가 완벽하게 되면서 경험적인 직관이 관련돼 있는 직종들은 AI가 절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그림 그려주는 AI 아마 보신 분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AI가 그린 그림은 우리가 창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AI가 어디에선가 뭔가를 보고 그 부분을 카피를 뜨고 그 부분을 또 모디피케이션, 변형을 이루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저희들 인간처럼 어떤 감성, 다음에 직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언가를 우리가 창작하는 부분은 AI가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푼수공주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인비즈라인 같은 투명 교정할 때도 AI 내비게이션 솔루션이 쓰이는 건가요? 각 회사마다 인공지능 솔루션을 쓴다고들 많이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항상 다른 전시회나 학회에 갔을 때 AI라는 단어를 쓰는 부스에 가서 그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썼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알고리즘을 쓰면서 학습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인가?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에서 어떠한 정보를 정량적이고 객관적이고
표준적으로 데이터를 추출, 라벨링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정을 하였는가라는 세 가지를 여쭤보면 거기에서 답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답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AI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까 방금 세 가지 있죠? 알고리즘, 두 번째 데이터, 다음에 데이터의 정보 추출법. 이 세 가지를 여쭤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탁 답을 아주 충실하게 답을 해 주시는 업체는 정말 AI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리스 웰 분께서 또 주셨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교정하고 나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치아 사이에 생겨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AI가 제 치아 모양을 분석해서 블랙 트라이앵글 생길지 여부도 미리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꼭 반영할게요. 근데 블랙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저희 환자분께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블랙 트라이앵글이 뭐냐고 무슨 설명을 드릴게요. 치아랑 치아가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치아가 요렇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핸드폰이 있으니까 치아의 앞니가 이렇게 직사각형이면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쪽이 뭐라 그럴까? 치연 쪽이 요렇게 좁게 형성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치아들이 두 개가 맞대면 밑에 공간이 형성되는데 이 공간에 잇몸이 차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성장 발육기에 치아가 정상적으로 위치하지 못하고 서로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여기 잇몸이 성장을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그렇게 넘어갔을 때 겹쳐져 있는 치아를 바로 펼치게 되면 무조건 여기에 공간이 형성이 되고 없는 잇몸이 그걸 채우질 못하다 보니까 블랙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까맣게 보이는 게 보통의 젊은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특히 중년의 여성분들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생길지 안 생길지에 대한 예측하는 팩터들을 저희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거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얼마나 겹쳐져 있는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치아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의 높이, 그다음에 잇몸의 위치 이 세 가지만 보게 되면 나중에 교정 이후에 치아가 바로 배열되고 나서 반드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것이고 그 양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에 탑재를 하게 되면 하고 나서 생기는 부분에 대한 크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렇게 생겼을 때 AI가 추천해 주는 어떤 대처 방안법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꼭 제가 이 부분은 AI에 우리 AI의 기능에 이렇게 탑재해서 앨리스 웰처럼 궁금하시는 분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도수관님께서 주보는 원장님, 인베즈라인 국내에 처음 도입하신 대가로 유명하신데 이제 AI 기술까지 접목하시니 끊임없이 연구하는 모습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항상 저는 이제 새로운 것 다음에 새로운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은 제가 제 스스로 철사 교정을 받아 보니 너무 아프고 다음에 치아 위생 관리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투명이라는 게 나왔을 때 보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많아서 그거를 국내에 도입하면서 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치료법 개발하고 이제는 투명과 철사 교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제는 뭐 옛날에는 케이스 셀렉션이라 가지고 이분은 되고 이분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다 모든 분들이 다 투명이 가능한데 인베즈라인은 미국에서 출시된
상품명이고, 그다음에 국내에 저희들이 이제 취급하는 거는 클라라 AI라는 또 투명 교정 장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투명 교정 장치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AI 연구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치료 방법, 치료 장치가 나왔는데 사용하시는 선생님마다 여기에 대한 대처법이 아직까지는 뭐라 그럴까, 좀 표준화가 덜 돼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쉽게 투명 교정을 진행하고 AI 기술이 여기에 같이 접목이 된다면, 자, 의사 선생님들이 저처럼 나이가 들면서 경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다음에 지식이 쌓여가지고 환자분들 보는데 참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갓 졸업하고 좀 연배가 어린 원장님들도 나름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름이 열심히 환자분들의 보다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고 싶은데, 저희 때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야만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경험치에 있는 어떤 지식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식 강화, 경험 강화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AI 기술을 접목을 시킨다면 5년차, 10년차 선생님들도 저희처럼 30년 동안 계속 연구만 해왔던 사람만큼 진료를 더욱더 성공리에 더욱더 높은 치료 목적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으면 다들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특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작은 치과 병원에서 환자와 의사의 작은 이 뭐라 그럴까, 작은 이 안목에서 보면 성공적인 치료, 다음에 치료를 통한 만족 이렇게 보시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보게 되면 대국민 구강 보건에 관련돼 있는 개런티라는 부분, 다음에 기술 향상이라는 부분, 다음에 이러한 어떤 K 덴탈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전 세계로 또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마 우리가 글로벌 진출하는데 훨씬 더 나은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전에 뭐 이렇게 외국에서 개원하시고 라이센스 받으신 분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거를 막고 그러잖아요. 저는 오히려 확 문호를 개관해 가지고 저희들 의사 수준들이 세계적으로 엄청 높거든요. 전 세계로 막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막 수출하고 의료 기술들을 수출하고 그런 세상도 머지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 AGI 방금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AI 관련돼서 공부하면서 나름의 이제 멘토 같으신 분이 이제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요 옆에 보면 이제 어떤 사이언스 아담스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 보여줬던 건데, 기술은 S 곡선을 들이면서 급속하게 변하는데 지금 AI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만간에 머지않아서 AI의 성숙 구간에 오면서 이제는 우리 컴퓨터의 윈도우 프로그램은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런 기본처럼 AI도 이제는 기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분이 MIT 졸업하고 나서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를 하면서 발명품이 많은데, 이게 OCR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한 15년 전, 20년 전에 이제 스캔 뜨면 스캔의 이미지를 그 글자를 텍스트로 전환시켜 주는 거를 만드신 분이고요. 그러면서도 텍스트를 음성으로 만들어 주는 음성 인식 기술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보면 이제 지금 누구죠? 일론 머스크입니까? 이분이 유일하게 멘토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 책들이 여러 개 있는데 싱귤라리티라는 책이, 특이점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좀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텐데, 이분이 어떤 이제 인터뷰 속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인간이 AI 발전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 싱귤라리티라고 얘기를 하면서 AI의 컴퓨터 파워가
이제는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10억 배 이상이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AI가 대체가 아닌 인간의 일부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나름 이제 감동 아니면 마음이 설레었던 거는 이전에 제가 저희 방송 한번 보시면 저희들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비어톡이라고 그러죠. 이제 저희들 아줌마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커피톡 하듯이 의사 선생님들 가끔씩 이렇게 학회에 모여가지고 저녁 때 식사하면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비어톡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매 10년마다 평균 수명이 10년 첨가되어 있는 그래프가 우리가 이미 확보가 돼 있으니 이제는 10년 살면 10년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니 우리 세대는 이러다가 평생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말들을 했다고 아마 제가 이전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레이몬드 분이 하시는 얘기가 Life Longevity Escape Velocity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수명에 대한 이렇게 escape, 수명의 스피드와 다음에 죽음의 스피드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경주를 한다면 우리의 수명 연장 스피드는 죽음의 스피드와 절대 앞서갈 수 없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요즘 방송에도 이렇게 나오는 저승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달리기에서.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싱귤라리티 45년 특이점이 오는 순간에는 이 마이크로 로봇, 그죠? 마이크로 로봇이 혈관 속에서 몸을 따라 돌아가면서 이제 공상 과학에 나오는 얘기 같은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자연치유, 그다음에 모든 거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온다면서 이제는 저승사자보다 더 빠른 스피드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라이프 롱지비티를 개런티를 하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정말 조금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했는데 노화는 선택이 된다. 그 얘기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죽음은 선택이 된다는 어떤 시점이 온다고 하면서 평균 수명을 500세까지 이렇게 연장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암 정복에 돼 가지고 우리가 매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방송을 듣고 이분 책을 읽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이러는 피부로 손가락 끝에 만져질 수 있다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이분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의 몸 상태를 10년간만 유지를 하래요. 그러면 아마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도 영양 제품 하나도 먹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한 7개 정도 선택해서 먹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여에스더 선생님하고 이제 홍 박사님께서 하시는 우리 여에스더 건강식품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좋은 것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좀 먹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만든 인공지능 솔루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과에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판단을 하는데 의사들에게 많은 정보를 지원하고 생각을 깊이 하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맥켄지라는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헬스케어 쪽에서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뭘까라고 하면서 한마디 적어 놓은 게 AI CDSS라는 부분인데요. CDSS는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임상 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에 모았던 데이터를 근간으로 그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라벨링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서 계속 학습을 돌리면서 이 환자, 이러한 형태의 부정교합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환자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최적화 있는
치아 배열을 추천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은 AI를 표방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토메이션, 자동화가 AI가 아닙니다. 오토메이션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자동화가 되는 거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학습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판단을 하고 비교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베스트를 추천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와 오토메이션을 우리들은 가끔씩 헷갈려 합니다. 그건 오토메이션은 공식에 의해서 추천되는 것이고 AI는 기존의 데이터에서 학습한 범주 내에서 추천되니까 현실 가능성이 월등히 틀리죠. 그래서 치과에서는 가끔씩 아래 어금니를 후방으로 6mm 옮기는 단순한 오토메이션에 대한 추천이 나오면 이거는 현실 불가능이에요. 저도 못해요. 한 6년 걸리면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AI가 추천하는 거는 어떤 선생님이 해도 어떤 환자분이 기대하는 치료 기간 내에 다음에 환자와 의사 모두가 추구하는 치료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치료 계획을 추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이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판단 기준을 내린다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고유의 어떤 사고 판단에 관한 진단 과정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량화시키고 객관화시켜야 되는 작업들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지난 7년 동안 엄청나게 일어났고 제가 이렇게 이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아마 전 세계에서도 지금 요번에 미국 교정학회 가니까 유사한 제품이 미국의 회사에 한 개가 있고요. 그 파운드랑도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같이 이 테크니컬 톡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분이 저희들 거와 요거를 저희들과 비교를 하면서 몇 가지 장단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분 거에 대한 부분을 장단점을 얘기한 것 중에 그분이 두 가지 장점을 저희 솔루션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unbeatable 그리고 unexisted 데이터베이스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너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뭐였냐면 2000년부터 이렇게 스캔 데이터라고 그러죠. 3차원 치아 모형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물론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3차원 모형에서 환자가 치료가 시작되면 치료 전, 그다음에 치료 중, 치료 후 시리즈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 데이터에서 각각의 진단 자료에서 나와 있는 진단 인포메이션들을 각각이 제가 25년 동안 라벨링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전에도 한 번쯤 했듯이 저는 이때까지 투명 교정 환자를 보면서 이 치료를 어떻게 해줘라고 한마디 던져놓고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치료한 적은 없어요. 제가 도움을 받아서 그걸 다시 수정하고 다음에 그걸 다시 분석하고 다음에 최적화시키고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진행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모든 환자의 치료 계획을 세웠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저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년 이상 동안 치료 성공 데이터를 저희들이 한 6천, 7천 케이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3천 케이스를 여기에 넣었던 게 성별, 연령, 그다음에 부종교합의 심한 정도, 그다음에 부종교합을 구성하는 요소의 다양성들을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표준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데이터들이 치료 전, 중, 후로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상당히 이렇게 독보적인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돌리려면 컴퓨터의 사양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보편화되고 보급을 빨리 하려면
가격이 싸야만 된다고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볼루션 이렇게 기술적 혁신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분이 저에게 컨설팅을 해 주셨을 때 세 가지를 제시를 해 주셨던데 저는 그분과 얘기하면서 상당히 많이 배웠어요. 기술적 혁신, 서비스 혁신, 가격 혁신이 동반이 되어야만 정말로 하나의 기술로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가격이 우리 기술자들은 그런 걸 생각을 잘 안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컴퓨터의 사양에 상관없이 인터넷 베이스, 웹 베이스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스 형태로 프로그램을 초창기부터 개발을 했더니 치아를 움직일 때 그 데이터의 이동에 대한 어떤 수치의 이동을 즉시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닥터 온라인 내비가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의사들이 진단과 치료 계획을 내리는데 적어도 두세 가지를 만들어서 비교하는데 뭐 15분이면 충분할 수 있도록 의사들의 지식과 경험, 다음에 임상 경험 강화를 저희들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또 많이 떠들었죠. 질문이 또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질문 HXSS2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교정하면 몇 달 동안 타이핑만 해도 이가 울릴 정도로 아프다는데 통증이 그렇게 심한가요? 직장 생활하면서 버틸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제가 실제 경험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철사 교정을 하면서 이렇게 철사를 한번 쪼이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미간이 이렇게 찡그러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이라는 게 동통이라는 어떤 단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대 퍽, 다음에 뭐 찢어지는 고통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철사 교정을 하고 치아를 쪼으면 어떤 불편함이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표현을 뭐라 그럴까? 왜 괴롭히는 거 있죠. 지글지글 괴롭히는 거. 그래서 이 지글지글 괴롭힘이 있으면 저희 집사람이 하루 동안은 저 옆에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어요. 왜? 짜증이 나요, 사람이. 이렇게 지글지글 하니까. 근데 왜 아픈지를 제가 설명을 좀 과학적으로 해드릴게요. 교정을 하면요. 투명 교정도 마찬가지고 철사 교정도 마찬가지고 치아에 힘을 이렇게 가하는 거죠. 그걸 이제 저희들이 교정력이라고 그러는 거죠. 교정력을 받으면 치아는 어떤 3차원적인 위치 변화를 힘을 주면 턱 이렇게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이동이 될 때 치아는 뼈 속에 있지 않습니까? 뼈. 근데 뼈는 1차적으로 힘에 대해서 무조건 저항하는 게 뼈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만약에 뼈가 가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체형을 절대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뼈는 오랜 시간 동안 오는 힘과 그 어떤 힘의 크기와 힘의 지속 정도, 반복 정도 등등에 따라서 뼈는 변해가는데 좋은 예가 옛날 중국 여인들 전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자에게 시집 가면 도망 못 가는 게 발을 꽁꽁꽁 묶어가지고 발이 이렇게 돼 있게 하거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어떤 부족하면 목에다 계속 이렇게 링을 하나씩 하면서 목뼈를 이렇게 늘리는 경우. 그러면 목뼈가 우리가 7개가 있는데 목뼈의 길이가 조금씩 다른 나라 인종들보다는 훨씬 더 높이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서 치아 교정이 되어 가는데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염증 반응 중에 일부분이 뼈의 리모델링에서 나타납니다. 그래 되면 동통을 유발하는 인자들이 분비가 되면서 나름의 신경계에서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을 할 때 아픈 이유가 뼈쪽 튕겨져 나오는 철사에 찔려서 아플 수도 있지만 그같이 특이사항 말고 무조건 교정하게 되면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내지는 불편하신 분들. 근데 그 힘이 가해지는 교정력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 통증의 정도가 틀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철사 교정은 암만 약한 철사를 넣어도 힘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투명 교정은 그에 가해지는 힘을 정말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정할 때 왜 우리가 치아에 손만 이렇게 대놔도 치아는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해지는 힘을 약하게 할수록 오히려 동통이 약하니 교정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철사와 투명을 한다면 아픔에 대해서 다음에 불편함에 대해서 조금 더 나는 좀 민감한 사람이야. 저는 나는 이런 게 좀 별로 참기 어려운 것 같아. 그럼 무조건 투명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대신 철사와 투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철사는 24시간 계속 힘이 가하지만 투명은 장치를 착용했을 때만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용하는 시간이 12시간 이내보다 짧은 경우에는 치료의 결과가 조금씩 낮아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유행하는 투명 교정은 철사 교정에 비해서 교정 기간이 더 짧은가요? 그래서 아까 방금 치아가 움직이려면 뼈 내에서 뼈의 리모델링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불행하게도 철사든 투명이든 뼈의 리모델링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줄여주거나 단축시키거나 늘어나는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단축시키는 게 없기 때문에 저의 20년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비발치는요. 철사와 투명 교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선행 조건들이 있죠. 적절하게 치료될 때 얘기고 적절하게 착용될 때 얘기예요. 그리고 발치 같은 경우에는 철사에 비해서 투명 교정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치아 이동에 대한 이렇게 쓰러지는 현상들을 막기 위한 단계가 필요하다 보니 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개월이나 길어져요. 6개월이나 길어져요. 근데 2년을 철사를 끼고 사는 거와 2년을 철사 없이 사는 거에 플러스 6개월이라면 저는 가치 있는 6개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미적으로 상당히 좋은 투명 교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자, 아이스라떼 분이 주셨습니다. 치아 안쪽에 붙여놓는 고정식 유지 장치가 뚝 떨어졌어요. 치과 갈 시간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당장 가십시오. 일주일 딱 지나고 2주 지나는 순간부터 떨어진 치아가 위치가 변해가는 걸 여러분 아마 직접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치과 아니면 직장 앞에 있는 아무 데나 가십시오. 옛날 저를 치료해 주신 분한테만 꼭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교정치과 가가지고 이것 좀만 고쳐주세요. 저희 병원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는 다 고쳐드려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 그러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셔 고치셔야 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5개의 여기 치아에 철사를 이렇게 고정해 놨어요. 그러면 가해지는 교합력, 다음에 치아가 앙앙 다물 때 등등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힘들, 밥 먹으면서 나오는 힘들 등에 의해 가지고 5개의 치아가 똑같이 힘을 받다가 하나가 떨어지는 아이가 힘을 덜 받거나 아니면 더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면 친구가 멀어지면 여기서부터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더 이렇게 변화가 오기 전에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AS 무료가 안 된다고 다른 말 하실까 봐서요. 뭐라고 제가 그 치과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예를 들자면 제가 유지장치 여기 하나가 떨어졌는데 올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가까운 직장 근처에 집 앞에 있는 치과에 가서 고쳤어요 얘기한다 해 가지고 AS 무료 안 된다고 말씀하실 야박한 선생님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고치세요. 그래서 더 많이 변해 가지고 큰 이제 뭐 또 다시 재치료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빨리 고치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까운데 다음에 집 가까운데 빨리 가서 고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에 짜응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교정치과 고를 때 페이닥터가 자주 바뀌지 않는 곳 한 자리에서 오래 한 곳을 가라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과잉 진료 안 하는 양심치과를 고르는 원장님만의 팁이 있나요? 예. 사실 이거는 저도 막 이렇게 막 강의하다가 막 이렇게 나름이 이렇게 흥분돼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가끔씩은 있었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페이닥터라는 분들이 이제 교정 전문을 하시고 하나의 치과 본인 이름으로 개원을 하지 않고 몇 군데 치과를 돌아다니면서 교정 환자만 봐주시는 분들도 교정 진료를 잘 보실 수는 있는 사람들인데 가끔은 페이닥터 선생님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워낙에 대표 원장님과 페이닥터 원장님이 관계가 좋아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페이닥터 원장님들은 대표 원장님과의 환자에 대한 어떤 책임감은 조금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페이닥터 오시는 데보다는 오히려 그냥 한 곳에 그냥 본인의 이름을 걸고 책임을 다 가지면서 진료하시는 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만, 그러면 또 우리 젊은 페이닥터 선생님은 저는 안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사실 이건 진짜 복불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페이닥터님들 중에서도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에 환자에 대해서 책임감을 다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저도 참 본 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참 얘기가 참 어렵고요. 양심치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99.9%의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근데 두 번째, 그 양심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하느냐? 치과의사 그룹에서 치과의사들의 이렇게 해가지고 암행을 해가지고 양심을 해서 양심치과 10점 만점 뭐 그런 어떤 상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체적인 어떤 평가를 하는 부분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환자분들이 양심이 있는 치과다라고 얘기할 때 보면 그 판단의 기준을 제가 요즘 AI 하면서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다음에 표준적인 어떤 판단 기준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이 크라이테리아 조건 컨디션과 어떤 컴포넌트 요소에 대한 따지는 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양심치과를 고르는 판단 기준은 첫 번째는요. 이분이 얼마만큼 따스하게 날 대하는가에 대한 부분 1번. 2번 이분이 얼마만큼 진실하게 내한테 얘기했는가에 대한 부분하고 그러면서도 치료비가
자기가 생각하는 레인지에 들어가면 양심 있는 분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근데 어떤 분들은 치료비가 좀 더 비싸고 어떤 분들은 치료비가 쌀 수도 있지만 필요 없는 치료를 강요하는 사람은 절대 양심은 아니죠. 그죠? 근데 충치 치료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 게요. 원장님 제가 옆에 이렇게 직장에서 해 주는 어디 갔더니요. 저한테 16개 충치가 있다고 치료를 하라고 하셔서 하카마카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다시 왔어요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1개 정도 급하게 필요하고 2-3 개는 예방적인 차원, 다음에 나머지 한 8 개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16 개를 치료하는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와우. 같은 치과 의사인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결국은 아이고 벌써 6시 50분입니까? 시간 잘 간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른 치과에 가서 세컨 오피니언을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히 제안하고 싶은 거는 한번 어떤 데를 가서 평가를 내리시고요. 그는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죠. 다음에 전에도 얘기했죠. 반차 한 번만 더 내시고 다른 시스템에 있는 병원을 가셔서 한 번 더 똑같은 진단을 치료 계획을 받아보시면 두 군데에서 나왔던 정보가 무엇이 공통된 정보이고 하나는 왜 이런 정보가 나왔고 하나는 왜 다른 정보가 나왔을까만 생각을 해보시면 각각의 양심이 있다 없다 그런 어떤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느 곳일 것 같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아요. 요즘요 사실 대형 다음에 어떤 상용을 위해 상용화의 어떤 이렇게 장사에 가까운 치과 병원이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다니시면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본 적, 저번 시간에는 치과가 폐업을 해서 우리 그렇게 표현했었죠. 우리 청취자님께서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진료받다가요. 치과가 없어지면요. 정말 난감하네. 그죠? 진짜 난감할 것 같아요. 제가 환자 입장이라도. 그래서 전에 한번 가로수길 다음에 강남역에서 교정치과, 목티치과들이 몇 군데가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그때 많은 환자분들을 구제를 했던 게 진료비 낸 부분 돌려받지 못하니까 이 진료비 안 받고 그 대신 들어가는 재료비만 받고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어떤 월 치료 비용만 받고 진행하고 이렇게 교정을 마무리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제가 교정치과 고를 때 첫 번째 이 치과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대표 원장님이 자주 바뀌는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싸게 나온 데가 다 좋은 데가 아니라는 부분만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53분인데 행복소금님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이들 어릴 적 방학 때마다 치과 가기에는 많게는 300 치료비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다른 병원 가서 확인해 본다는 생각은 못 했네요. 그죠? 교정 치료가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 300에서 600, 많게는 지금 미국 수입산 같은 데는 800, 900까지 올라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차 보세요. 차도 이렇게 작은 차 우리가 이렇게 흔히 경량차를 사면서 너무 좋아. 우린 좀 큰 차를 타고 싶어. 소나타 제네시스. 그러면서도 수입차를 타고 싶어. 여러 가지 이 소비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치과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많은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가 삐뚤삐뚤한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겠다, 못 받았다라는 소리가 안 들리게 저는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병원 갈 때마다 내는 의사 선생님한테 지불하는 전문가 치료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국산화 재료를 사용하면서 재료비를 낮출 수 있으면 진료 비용이 엄청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는 불행히도 경제적으로 조금 유복 아니면 조금 여유로운 분들이 아이들 교정치료, 본인들 교정치료를 하는 치과의 교정치료는 모든 사람, 모든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진료가 아니라 선택적 진료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마치 감기 치료하듯이 모든 국민, 모든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경제적인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도 치과에 가서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치과 교정치료를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뭐죠? 보편적 복지로 만드는 게 제가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56분입니다. 여러분, 진솔한 치과 이야기 매주 매달 세 번째 6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벌써 이제는 1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외국 나가거나 그렇지 않다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